카카오 밑에 홍수환입니다. 제가 여기 육사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날이 올 줄을 이제 보면 생각 못했네요. 일단은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아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고 동대학원에서 이제 공간정보 쪽으로 박사학위 전공을 했습니다. 군대 병장 전역을 08년도부터 이제 10년도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전공은 이제 레이더 위성에 대한 이제 텔레비전 품질인데 이제 간단하게 박사학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용 이제 지도 기술로 해서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다음에 작년에 이제 카카오 리테인 인수가 되어서 지금 카카오 리테인 지금 재직을 하면서 자율주행 특히 데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부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게 이제 하이라이트 사이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데 안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고해상도 레이더 이미지 영상이고 아무래도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는 위성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이제 어떤 이제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리고 한번 가져봤습니다. 일단 스타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X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X밴드, C밴드, L밴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m 해상도의 X밴드를 많이 씁니다. C밴드라던가 L밴드는 좀 더 이런 수비라던가 이런 나무를 투과할 수 있는 레이더인 반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조금 더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탱크라던가 아니면 차라던가 이런 사물들을 접근하기에는 레졸루션이 높아야 접근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문제의 이제 아리랑 5 같은 경우에 X밴드를 이제 탑재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는 위성인데 이게 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사진처럼 나오는 이제 광학 위성 같은 경우에는 비와 구름 이제 구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려져가지고 위에서 관측할 수 없는데 레이더는 이제 구름을 투과하기 때문에 레이더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파장대가 구름을 이제 투과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 24시간 내내 이런 도를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더를 해석해서 비화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하나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 위성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게 레이더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정한 신호를 쏘고 이게 반사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사돼서 들어오면 이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위치를 잴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는 위성 영상 가지고 저희 뭐 구글어스라던가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를 보면은 이런 항공이라던가 위성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는 위성에서 이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굳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레이더 위성에서 이 위치에 x, y 좌표, z 좌표를 이제 관측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뭐 미사일을 쏜다던가 아니면 이 위치를 정확히 안다던가 했을 때 이 위치는 얼마나 정확한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저도 직접 사용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미사일의 이런 피해 반경이 몇백 미터다라고 하면은 그 몇백 미터 안에 이 정확도가 들어오는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기술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제 뭐 흐름도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뭐 보실 거는 이제 레이더 위성이 이제 소스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하적 모델을 이제 피지컬 모델, 물리적 모델과 리플레이스먼트 센서 모델이라고 되는데 수학적 모델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DM이라든가 이제 수치 고도 모델 아니면은 컨트롤 포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기하적 고정을 하고 이걸 인터섹션이라든가 레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지도 형태로 만들고 3D 좌표를 추론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센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위성에서 아까 지상 좌표를 관측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하들을 물리적인 수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수치화된 이제 모델입니다. 보면 레인지 이퀘이션, 도플러 이퀘이션이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인지 이퀘이션은 위성과 타겟의 거리를 잰 이제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도플러 이퀘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도에 대한 관계 그리고 위치에 대한 관계로 이 도플러 이 파장대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 기하들을 도플러 효과를 통해 거꾸로 기하들을 해석하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타겟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성에 대한 위치 모델도 이제 2차식으로 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이 2차식으로 해서 각각 x, y, z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수학적 모델에 이제 뭐 리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값을 이제 추적하는 모델을 통해서 좌표값에서 거꾸로 위치값을 찾아내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센서 모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적 센서 모델이 또 있게 되는데 왜 수학적 센서 모델을 쓰게 되냐라고 하면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아니면 위성에 대한 이제 상업적 사용을 할 때 이 위성의 위치라던가 이런 센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안 정보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대한 이 센서의 정보가 나와서 이 센서에 대한 스케일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위성의 위치를 구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보안적인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수학적으로 소를 시켜가지고 수학적인 다양식의 비례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광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끔씩 이제 국방 레포트들을 사실 약간 기술들이 예전부터 많이 쓰던 기술이라 한 20년 전 레포트들도 있고 10년 레포트도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은 이런 이제 센터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이제 없애고 이런 이제 수학적인 모델만 남겨서 수학에 대한 계수만으로 위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가 정확히 위치를 알고 있는 점을 가지고 거꾸로 이 위성의 이제 좌표를 고정하는 기술들 그리고 아까 레이더 위성에 보면 그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에 대한 이제 오차들을 지니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오차들을 고정하는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GPS 부분들을 나중에 뭐 배우시거나 이제 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약간 도로 밖으로 이제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잡았을 때 뭐 가끔씩 메시지에 보면은 이 정확도는 300m입니다 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위성에서 관측을 했을 때도 위성에 있는 좌표들도 전에 슬라이드에 보기로 들어가서 이 위성에 있는 좌표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들도 이제 GPS를 가지고 이 위치를 계속 추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위치 자체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오차를 갖게 되고 이 위치의 오차는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X, Y, Z 이 3차 위치의 적에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에 대한 오차를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아까 타겟의 위치 오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위치 오차를 거꾸로 알기 위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좌표로 이걸 거꾸로 이제 구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각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콜레이션 매트릭스니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값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위치 좌표가 얼마나 정밀한지 우리가 위치 좌표를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했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지상 기준점을 통해서 거꾸로 이 위치 좌표를 했을 때는 이 상관관계들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사용을 허가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독일에서 예전에 레이더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년 전 정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연구 결과 한 4cm까지는 위성의 궤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 위치 오차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의 기술로는 더 이상 크게 보정할 필요가 없어도 보정하지 않아도 충분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위성의 이런 위치 오차가 아닌 약간 시간에 대한 오차를 같이 보정하는 기술도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 오차를 보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에 있는 좌표에서 그 그라운드 이제 코디네이트를 정확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하면은 이제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위성을 지도화시키는 기술도 있습니다. 지도화시키는 기술들. 이게 뭐냐면 위성의 좌표를 우리가 그 네이버즈나 카카오즈를 보면은 모니터 안에 2D 영상 안에 있지만 각각의 유경도 좌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이런 좌표값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좌표값들이 우리가 뭐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든 아니면 걸어가면서 지도 앱을 켜놓고 이동을 하든
그 좌표들이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고 지도와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이제 POI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정보들과 일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동하는 좌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냐 이제 좌표들과 이 지도 간의 이제 정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에 대한 위치 보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까 레인지 이테이션, 커플 이테이션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지상의 좌표를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 이런 보시는 것처럼 위도와 경도고 이 영상들을 수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지점을 찍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좌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 위치에 정확하게 좌표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항공이나 드론이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이 좌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동하는 데는 가다 보면은 뭔가 이제 오차가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계는 정해진 위치로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위치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그럼 이렇게 표현된 지도들의 각각 이 위치들이 얼마나 오차들을 받는지도 아까 수학식을 통해서 거꾸로 알아냈습니다. 수학식을 통해서 거꾸로 알아내는 방식이 아까 코베런스 매트리랑 컬레이션 매트릭스이긴 한데 요거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오차들을 거꾸로 추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수식인데 수식을 뭐 외우시거나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수식을 해석을 하면 여기에 대한 여기가 정확한 해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방정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x 플러스 2는 3이다. 다음에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이제 해를 추정했을 때 그 해에 대한 값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 얼마나 정밀한지를 거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0,20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00,200이라고 하는 이 좌표는 이제 얼마나 정확한데 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한 10cm 정도 정확도를 갖고 있고 10cm 안에는 거의 들어와 이제 그리고 y축으로는 한 30cm 정도 오차가 있어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랜덤 오차들을 설명해 주는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있는 각각 좌표들이 특정 지점을 찢었을 때 얼마나 오차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꾸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스도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유형의 좌표와 이런 x, y 평면의 좌표에 대해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섹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 대한 이제 3D 좌표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을 이제 두 개를 달고 있으니까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여기에다 일체감이 정확히 스테레오 이미지에 대한 원리이긴 한데 여기서 이 유형을 통해서 얘를 관측을 했을 때는 영상이 투영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직선적인 기하를 갖게 되고 이 직선적인 기하에서는 이 위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선이 두 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야 이 선의 이제 크로스되는 이 지점이 이 정확한 x, y, g 3차원 좌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비슷한 원리로 싸 영상에서 두 개의 영상에서 여기에다 매칭되는 점을 찾고 여기에 대한 상대적 기하를 통해서 x, y, g 3차원 좌표를 알 수가 있고 3차원 좌표 아래는 이제 이 3차원 좌표를 우리가 했을 때 이게 또 얼마나 정확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좌표가 뭐 100이다. 이제 100이라고 하는 x 좌표는 3m만큼 정확하다. y 좌표는 4.5m만큼 정확하다. g 좌표는 한 9m까지도 오차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수치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뽑아내면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온 것처럼 특정 위치에다가 뭐 드론을 이제 착륙을 시켜야 되든 뭐 구호물자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좌표가 이 정도 오차가 갖고 있으니 이거를 감안해서 알고리즘들이라다가 아니면 이제 뭔가 기계를 운영해야 된다 라는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이더 유형을 생각해가지고 다 위치 좌표를 이제 추정을 하고 그다음 위치 좌표에 대한 이제 정확도들을 퀄리티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박사학위의 거고요. 여기는 싸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는 자율주행 차에
어떤 센서들이 있고 어떤 이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제가 창업을 했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체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익숙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약간 될 수 있게 약간 어떤 센서들을 쓰고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일반적인 차량에 들어가서는 액추에이터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외에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차가 대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생각들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일반적으로 뭐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라고 하는 레이저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더와 라이다는 거의 비슷한 이제 원리이긴 한데 얘는 이제 그 라이트 디텍션 레인징이고 얘는 이제 레디오 디텍션 레인징인데 파장대가 좀 다르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RGB부터 적외선 파장대이고 얘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좀 더 웨이브가 큰 이제 형태의 이제 파장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CM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에 이제 일부러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협력 주행 시스템이라고 얘가 주행을 할 때 뭔가 주변에 있는 차량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이런 인프라, 뭐 신호등 아니면 표지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뭐 통신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통신을 같이 이제 달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우리가 단계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레벨 5까지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정한 약간 표준 분류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율주행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히 레벨 6이고 이제 1, 2가 어떤 기술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현대 기아 차만 해도 그 에이다스라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뭐 그 현대 같은 경우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테슬라 같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과 차가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부분을 이제 가면서 이제 핸들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차는 그래도 차 간의 간격을 유지해주고 차선 안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 회전하는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거나 좌회전을 해야 되면은 아니 차선을 바꿔야 되면 이 정도는 약간 도와주는 약간 보조 장치 정도의 자율주행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한 4, 5단계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등급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서비스 자체는 2단계 안에서도 누가 더 퀄리티가 높냐 4단계도 누가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법정의 이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차 책임이냐 아니면 사람 책임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 법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다 더 강하고 레벨이 아닐 때는 사람의 책임이 강하다 라고 하는 약간 이런 종류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가 자동화가 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레이더, 이런 실력주행 시스템들의 개입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의 개입이 점점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레벨 3에 대한 양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법적인 이슈도 있고 기술적 이슈도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4, 5단계는 오히려 아예 그냥 센서들을 둘러가지고 시범적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인지 예측, 판단 체험 이렇게 이제 크게는 3가지 단계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량 자체로 나오는 데이터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GNSIM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차량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상황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차량 주변 환경에는 얼마나 더 차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이제 냈던 인지 그걸 가지고 이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이제 인지 예측을 하면서 일단은 여기가 어떤 지금 환경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어떤 경로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나중에 뭐 비슷한 그런 군장비에 대한 자동화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중장비에 대한 자동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도 드론을 쓸 수도 있고 위성에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센서를 사용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상도라든가 뭐 카메라를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관측거리. 이제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관측거리가 이 스펙트럼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가끔씩은 50m만 볼 수 있는 이제 라이다도 있고, 어떤 라이다는 200m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60km/h로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1초에 한 16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m가 되면은 3층을 이용하는 속도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한 120 달린다고 하면은 1초에 30m 정도 가니까 이제 50m 정도면 1.5초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관측 거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시야각을 볼 수 있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가 카메라를 열면 당연히 뒤에가 안 보이듯이 라이다도 여기 달아서 회색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라이다가 주사하는 부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도로 환경과 날씨 같은 부분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빛을 이 짧은 해상대를 쓰기 때문에 뭐 안개라던가 눈, 비에 약간 취약한 경향이 있고, 레이더는 좀 긴 파장대를 써서 이런 뭐 여기 말하는 구름 같은 게 있다, 뭐 안개 같은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물방울들이 맺혀 있더라도 파장대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가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센서가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용과 크기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다가 너무 크고 이제 무겁고 그다음 비싸다라고 하면 차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모양도 안 이뻐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크기도 우리가 양산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센서를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이걸 좀 그래프화 시켜서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사이즈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아니면 해상도 같은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거리를 잰다던가 아니면 속도를 잰다던가 하는 부분들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눈비 같은 데 이제 있을 때 이 카메라 자체를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빗방울을 맺힌다던가 눈이 얼어버린다던가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약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개라던가 비를 투과시켜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인하고, 그리고 사이즈나 코스트도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레인지 그리고 해상도 부분이 굉장히 약한 이제 경향도 있고,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 인포메이션을 내는데 아까 위치값을 추정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들도 약하고, 크기나 코스트 부분은 특히 약하고,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상물에 뭐 예를 들어 표지판에 60이라고 적혀있으면 60이라는 숫자를 인식할 수가 없다 라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센서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게 자율주행 차뿐만 아니라 차가 되었든 드론이 되었든 항공에서 보는 관측 시스템이 되든 위성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각각 센서들마다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같이 알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래도 알고 지나가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아이야 이제 프로세서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이 들어갔을 때 이제 빛을 우리가 레이저에 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딱 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거울 시스템이 있어서 거울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특정 위치로 이제 빛을 이렇게 막 표현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회전하는가, 어느 정도 속도로 회전하고 어느 정도 각도로 회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해상도나 FOV나 달라지고, 이 레이저의 이 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유효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쏴서 쏜 빛이 대상물에 맞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들어온 것들을 이제 리시버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기록이 돼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개의 점 형태로 아까 딱 봤던 이 레이저 하나하나가 점 형태로 이렇게 딱 발증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쉐입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쉐입 정보들이 나오면은 여기 이 쉐입에서 대략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사람 같다, 차 같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디텍트할 수 있고 사람을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 정보와 같이 사용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다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 차다 했을 때 이 차가 2초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행을 했어. 그럼 얘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행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측 모델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장비에 비해서 이런 위치값을 갖고 거리값을 갖고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라이다를 써야 사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파들이 좀 많습니다. 테슬라는 아예 그 반대고요.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뭐 위성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제 우리가 그 지상에서는 카메라던가 똑같은 카메라이고, 뭐 위성은 뭐 여러 가지 뭐 푸시블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프레임 형태로 찍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의 박스 형태로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초록색 부분은 차가 갈 수 있는 도로이고, 빨간색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따여진 부분들은 사람이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차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인식해서 정보들을 부여를 할 수도 있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카메라 센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엔비디아 같은데 이제 GPU 같은 걸 보면은 이 그 자원의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던가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보들을 많이 주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GPU 센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GPU를 쓸 것인가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크고 발열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에너지 양과 발열량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초기 모델은 이 프로세서가 굉장히 발열량도 많고 에너지 소모도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제 순행식이라고 뭐 물같이 이제 흘려보내면서 온도를 좀 흡수하는 형태, 이제 그런 이제 프로세서를 많이 쓰다가 이걸 뭐 요즘 뭐 도드치밍이 뭐니 하면서 최적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잡았고, 뭐 이제 다시 요즘에 이제 시작하는 플레이어들은 요런 이제 뭐 얼마나 이제 온도를 낮출 것이냐, 그리고 시스템을 얼마나 이제 간소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의 이제 큰 기술적 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딱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를 그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픽셀들을 다 이제 딱 쪼개는 기법들이 훨씬 더 개발하기도 좀 힘들고 데이터를 만들기도 힘들어서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추정했을 때 만약에 이 차를 전에 있는 1초, 후에 있는 그 1초, 한 3초 정도로, 2초 정도로 관측한다고 했을 때 얘가 같은 자동차임도 같이 인식해야 될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리를 대상 재는 약간 이런 기술도 개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랑 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액티브 센서라고 해서 레이저를 쏘고 그 레이저를 가지고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쏘고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좀 형상이 좀 뚜렷한 반면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레이더는 굉장히 흩뿌려진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은 라이다는 이게 포장대를 좀 더 센 걸 쓰고 짧은 걸 써가지고 좀 더 해상도가 잘 나오는데, 얘는 이제 웨이브가 좀 크고 노이즈에 약간 좀 취약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이렇게 막 이게 차인지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려운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AI,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기법들이 많이 되냐면 레이더와 이미지를 합쳐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라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붙냐라고 하면은 아까 저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이더와 카메라는 싸고 크기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라이다는 비싸고 크기가 커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이제 레이더와 이미지를 같이 섞어서 쓰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뭐 이제 모델 3 초반, Y도 초반쯤에는 레이더 같이 썼지만은 최근에는 레이더를 없애고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다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를 같이 쓰면서 하고 있고, 또 레이더의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센서를 이제 퓨전해서 섞어가지고 쓰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센서를 이제 섞어 쓰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정보와 뭐 레이저라던가 레이더라던가 영상 정보 간에 상호간의 비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공간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3차원 정보를 영상 센서에 투영을 시켰을 때, 이 평면에 투영시켰을 때 어느 좌표를 가져가는가에 대한 기술들을 해석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센서 융합, 센서 퓨전이라고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이걸 해석하기가 이제 기하식을 좀 정의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멀고 험한 길이라 여기는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센서 퓨전이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이다라던가 레이더에서 디텍트된 이런 차 그리고 사람들이 카메라 각각에서 같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각각 차에 대한 요 3D 박스들이 요게 각각에 있는 차들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움직이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와 뭐 이런 그 카메라와 다른 센서들 간의 융합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라이다라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측일을 하기 위한 이제 GNSS, IMD 데이터를 같이 결합하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되는 약간 정밀한 형태의 3차원 데이터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림천 쪽에 그 요 교량 하부 공간을 이제 그 MMS라는 장비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든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3D 포인트 형태가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니고 이 데이터들은 지도와 같이 매칭이 되어 해석이 가능해서 요 각각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기와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이제 형상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여기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군에 있는 기술들이 컨퍼런스 때 좀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게 해줬는데 막상 찾으려니까 이제 뭐 발표 자료나 PDF로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많이 못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교량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 출입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이제 작전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맵을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율주행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이제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지도, 이제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하는데 H넷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 H넷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에서 이런 벡터, 점선면으로 표현되는 벡터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인데 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정도 데이터면은 한 2TB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2TB 정도 데이터를 요 지금 라인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요만큼 구간으로 가면은 너무나도 이제 큰 이제 몇십 테라, 몇백 테라 데이터를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스템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볍게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했고 이거를 이제 점선면에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차선의 모양들 그리고 차가 갈 수 있는 경로들 차선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 있냐 횡단보도, 뭐 정지선, 신호등, 표지판 뭐 이런 정보들을 같이 벡터 형태로 맵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GX CITS라고 하는데 이런 그 관제 센터와 연결을 해서 신호등이 몇 초 후에 바뀌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 센터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도로 공사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포트홀 이제 그런 것 같이 이제 크랙이 같이 나 있는지 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런 지도들의 데이터들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자율주행 차와 통신을 하면서 안정적인 주행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정밀지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주행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판단 로직으로 가는데 내가 어떤 길로 주행할 것인가 이제 판단하게 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차의 흐름도라던가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도로의 형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갈 수 있고 이 길로 갔을 때 안전도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판단하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그냥 룰 베이스에 이제 진행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매핑을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 매핑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지 판단 로직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들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런 자율주행 차가 지금 시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양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탈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버스 형태로 탈 수 있는 버스라던가 이런 형태로 탈 수 있는 거는 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단계 정도 아니면 2에서 3단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기술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 서비스는 한 4단계 그 크게 더 나아가면 5단계 정도를 목표로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한 번씩 계시고 여기에서 자율주행 위에 있는 아까 카메라 라이더 같은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얘는 이제 잘 숨겨놓고 달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구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대구에서 하고 있는 시험 서비스이고 그리고 얘 지금 오토노스 IM이라고 하는 상암이라던가 강남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인데 그 현대에서 지금 그 시험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카카오 블리트에서는 이제 평교에서 이제 카니발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시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청계천에서 이런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이제 시험 서비스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에 가까우긴 한데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이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안전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1, 2년 안에 개선되는 기술들은 아니고 5년,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차근차근 이제 개선돼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자율주행 계략점이 됐고 창업을 했을 때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기술에서 일부분 센서만 따와가지고 저희 이제 공간 정보를 좀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센서들 장비와 그리고 데이터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가문 형태의 라이더, 카메라 그리고 GPS, IS를 달아가지고 이런 뭐 이제 소형 전기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심하면은 뭐 자전거 이런 데 달아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 같은 실내 공간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같은 시설물들을 만드는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로 했던 거는 파노라마 영상에다가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같은 공간에 매핑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를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피처맵이라고 해가지고 로컬레이션이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맵들을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서는 각각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영상에서 이제 봤을 때 각각의 이제 사물들이 어떤 정보를 지니는지를 매핑해 주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 영상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단어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뷰, 거리뷰, 스트리트뷰 이런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360도로 돌려가면서 보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이 아니라 밖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구의 기하 형태로 표현된 거를 3차원 형태로 표현된 거를 수용을 시켜서 같은 공간 안에 구로 만들어가지고 해석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센서를 이제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나열을 좀 드리면은 뭐 당연히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 좀 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핑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퓨전을 하고 매핑을 시킬 수 있어서 여기다 캘리브레이션 기술들 그다음에 3차원 모델링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3차원 모델링 됐을 때 각각 데이터마다 약간씩 틀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력을 줄이는 기술들 그리고 드론이라던가 위성 영상을 같이 결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3D를 만드는 기술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D 같은 지도를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일상에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라, 라이다, GNSS 이 센서들에 대한 기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제 전 슬라이드로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3차원 정보들이 영상 센서와 레이저 센서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는 영상 센서의 3차원 정보와 이 직선을 통해서 수정되고 이 점에 정확히 배치가 되는데 영상 센서의 위치가 요만큼 틀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 위치도 같이 변환이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이거 관측했을 때 이 위치도 틀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레이더 위성에서의 이제 기하 보정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원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건 아까는 이제 위성에 대해서 박사학위 때 위성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이제 지상에 있는 이제 차에 달린 센서를 위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이제 이게 수십 센티미터로 좀 향상시키긴 했는데, 요거 자체가 70cm 같은 경우에 이제 수치적으로 뭐 15cm인데 막상 보면은 이제 창문이라던가 이런 이제 건물의 형태가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요거를 이제 조금 정밀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형태가 나오는 이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와 라이더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3D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카메라는 이 영상 데이터를 가져서 여기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영상 픽셀이 편차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매핑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매칭이 가능하도록 이제 보정을 했었습니다. 같은 경우 파란색이 이제 라이더 데이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텔레비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 룸이 존재해가지고 그냥 타겟의 위치를 잡고, 아까 쌀에서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잡은 것처럼 여기서 정확한 기하를 해석해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매칭되는 기하와 어떻게 융합이 될지 이를 해석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다니면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3차원 위치를 매핑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타겟들을 설치를 하고 타겟에 이제 측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타겟의 위치 좌표와 내가 관측한 위치 좌표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정을 하면서 해석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광각 카메라를 써보면 뭐 갤럭시라던가 요즘 뭐 아이폰 같은데 광각 카메라를 써보면 이 구석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말리면서 왜곡된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석에 있는 사람이 되게 오이처럼 이렇게 긁이 나온다던가 이런 형태에 있는 이런 굴곡진 왜곡들이 생기는데, 이런 왜곡들을 이제 평면의 이미지처럼 이제 보정하는 기술들을 좀 개발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의 화면 수도의 데이터는 이런 식의 구형태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 구형태의 데이터에서 평면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천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도로 손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GIS,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적용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형 전기차에 장비를 달아서 요 구간으로 진행을 하고, 요 구간에 각각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 정보들이 등록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 정보에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의 정확한 3차원 위치라던가 요 크랙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안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수치화돼서 적용을 해서 요 도로에 손상이 있을 때 도로의 크랙의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크랙이 많이 가 있는지, 포토홀이 많은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요 보수 비용들을 좀 줄이고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 정밀 조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와 이제 수첩을 들고 핸드폰을 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정도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제 해야겠다, 사진 찍고 돌아가면 사진 찍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모두 이제 뭐 하천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량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천에 있는 산책로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왜 사고가 좀 적은데, 일반 도로, 고속도로 같은데 특히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작업자분들이 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사망하는 경우도 가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이제 원격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시설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뭔가 해석을 했을 때 크랙이 이제 간 부분들이 이 정도 이제 크랙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 좌표와 여기에 대한 뭐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이런 레벨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을 해서 이제 뭐 그 담당 공무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하차 업체 이제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빠르게 했는데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싶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성, 드론, 그리고 뭐 지상에 있는 뭐 CCTV라든가 차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은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위성이랑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위성과 이제 차량 위주로 했는데 사실 드론과 CCTV를 좀 가져오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 개 산정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공간 정보에 특히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뭔가 실무적으로 이제 뭔가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쓰려고 할 때 거의 비슷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센서 퓨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종의 센서들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쓸 것인가. 뭐 하나의 아니면은 똑같은 이제 그 카메라들이 여러 대 달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이제 기어처럼 다를 것인가. 이제 센서 퓨전에 대한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카메라에서인지, 라이다에서인지, 레이더에서인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각각 센서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각각 플랫폼의 형태를 이해해야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은 라이다는 우리가 위치 정보를 좀 더 얻기 편하기 때문에 각각 차량, 사람의 움직이는 위치라던가 이런 그 트랙, 그 이동하는 경로, 속도들을 추정을 해서 이 다음에 어느 정도를 갈지, 이제 어느 위치에 있을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가 어떤 형태인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색상이라던가 모양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기술들에서 심지어 머신러닝이 다르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나 눈같이 이런 그런 그 날씨 조건을 넘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지만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지도 판단할 수 없고 얘가 무엇인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카메라와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하는 등 이제 기계학습도 이제 머신러닝, AI, 딥러닝 사실상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센서의 특성,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요 기계학습에 대한 것들,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고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장의 영상이 있으면 만장의 영상을 모두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화시켜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자율주행차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모두를 사용하기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벡터화시켜서 필요한 정보만 등록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도 영상들이 있을 때 이거를 위치 잡표를 등록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수작업도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부분도 줄이고 사무실에서 많은 분석을 하고 또 똑같은 데이터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좀 더 과학적 분석을 해준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데스크탑이라던가 이제 하나의 뭔가 태블릿 같은 플랫폼에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한다던가 메모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다들 금상씨처럼 뭐 애플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맥북과 아이패드, 아이폰이 그 아이클라우드에 같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다음 삼성 이제 갤럭시 같은 이제 그 장비들을 쓰시는 분들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원드라이브를 쓰긴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한 클라우드 공간에 등록을 하고 이걸 여러 개의 장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같이 이제 좀 실무적인 단계로 좀 내려오면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 이제 특정 데이터들과 이런 지도 데이터를 등록을 해놓고 이 데이터들을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하고 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 이 동시 작업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우리가 데스크탑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100명이 작업하려고 하려면 100대의 컴퓨터에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반면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 클라우드 내에 뭐 사스라든가 파스라든가 약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갑작스럽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거를 컴퓨터를 사서 설치하고 뭐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나눠주고 마우스 키보드 꽂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이 강요한 자원들을 이제 좀 유연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랫폼에 사용되는 게
뭐 스마트폰이 됐든 PC가 됐든 차가 됐든 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리소스 조절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이거를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걸 조금 목표로 했었는데 왜 그런 배경이 있었냐면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하루에 뭐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을 때 리소스를 늘렸다가 그리고 평시에는 줄였다가 그렇게 유연하게 하면서 비용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컴퓨팅 자원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센서를 다루고 이제 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지도라던가 지도 기반의 뭔가 서비스라던가 모바일 베이스의 서비스라던가 웹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그런 컴퓨터 태블릿 이런 그 스탠드 언론 위주의 그런 장비라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차에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태블릿 큰 거 하나 넣어놓고 차에서 엔터테인먼트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정보를 준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무언가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로 점점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이 좀 빨랐는데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육군사관학교 4학년 김성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지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테슬라는 라이다 기술을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째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됐는지 라이다의 어떤 점이 그들이 판단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산차로 만들려면은 사실 사용자들이 그런 센서의 기능을 사용할 때 센서를 굳이 공부를 안 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다가 눈이랑 비만 내려도 풍능대에 엄청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했을 때 눈 내릴 때는 라이다 쓰면 안 돼. 비 내릴 때 쓰면 안 돼. 이런 판단하는 것부터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에서 계속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지금도 많이 싸졌다고 해도 비싼데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라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신혼용 라이다가 한 5천만 원, 1천만 원, 1억 이 정도 하는 라이다여가지고 차량에 달기에는 굉장히 비싼 라이다였고 그리고 크기도 작은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PC만한 크기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포맷이어서 이제 그거를 차에다 달아가지고 주행을 한다는 게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지금도 작아졌다고 해도 센서 크기가 한 요 정도 이제 보통 이제 한 여자분들 갖고 다니는 가방 정도 크기 정도가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센서도 에너지도 많이 없고 다루기도 어렵고 제한된 환경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좀 봐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사고 단계도 어떤 분들은 그냥 카메라 만들고 우리는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적화된 장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좀 회사이기도 했고 보면은 그래서 외주로 주던 칩들도 어느 정도 내재화 시켜버리고 배터리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외주로 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것들도 원래는 카메라 겸의 프로세싱도 외주화되어 있다가 다 내재화 시켜가지고 시적하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또 이게 있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바라보든 IT업을 바라보든 사실 이 내재화되어 다루는 것과 외주를 줘서 밖으로 해서 밖에 있는 리소스를 이제 사서 쓴다는 거에 양당 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재화 같은 게 후자 같은 경우에는 후자부터 설명되면 보통 산업들은 이제 후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특정 모듈이 있을 때 외주를 주고 거기서 어떤 특정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조립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항공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이 첫 번째는 최적화가 좀 어렵다.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정세에서는 부품을 못 구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즘에 뭐 미국이라던가 방산 이런 쪽 보면은 아예 그 부품 자체를 미국에 생산된 걸로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놓는다. 사실은 좀 약간 외국에서 생산된 걸로 아예 그냥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무기에 못 쓴다. 라는 이제 부분들도 좀 포함돼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자기업들을 계속 이제 살리는 약간 접촉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말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재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최적화를 한 게 있어가지고는 라이다는 너무 이제 방해 요소가 많아가지고 좀 했었고 레이더를 뺀 이유도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이지가 많이 있는 데이터인데 막상 레이더를 쓰려고 하면은 정해진 위치와 자세와 뭐 여러 가지 여러 조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만 틀어줘도 레이더에 대한 약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최적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뭐 생산한다는 어렵고 해가지고 카메라로 좀 더 바꾸지 않았을까가 일단 생각이고 물론 이제 거기 내부적인 판단을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토목과 한승준 대표입니다. 관련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CCTV나 그리고 다 차량에 탑재된 라이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서 패키징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하고 뭔가 안전한 가주행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할 때 정보에서의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군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비교적 밖에서보다 그 규제에 자유로운 부분이 많아서 혹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규제가 좀 가장 이걸 구현할 때 걸리는지 궁금해요. 이제 사실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게 뭐 국가 보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회사 안에서 있는 기술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영상이라던가 센서 데이터에 대한 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개 정도.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하나는 공간정보관리법 정도 두 가지 법을 많이 보고 기술까지 하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술들을 봤을 때 일단 개인정보는 영상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법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선택 사항에서 뭐 이제 마케팅 동의 이런 거 들을 때 다 개인정보를 주겠다는 동의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게 카메라를 밖으로 찍는데 이 사람이 이동하는 정보를 내가 이제 가질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 이제 정보 보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닫아놓은 공간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가지고 뭐 군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겠지만 이 아무래도 닫힌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 때문에 예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CTV도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못 들어가고 보시는 분들 그냥 CCTV 앞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세요. 안전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간정보 이제 그런 관리법에 보안 규정이 있는데 지도 데이터는 사실상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맞죠, 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군사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뭔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은 굉장히 보안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측량 성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외국에 못 나가게 돼요. 국외 반출이 아예 예출 금지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감성을 가진 데이터들은 이렇게 닫힌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망에서 작업을 해서 보안 처리를 해가지고 외부에 공개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개발하는데 당연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짚고 나가야 될 하나의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로 산업계에서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좀 접근하기 어렵겠다 정도의 이제 민원 접수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심사 중인 법 중에 하나가 뭐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미래자동차 산업 촉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개인 영상 정보와 위치 정보에 대한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연구 실증 용어로 쓸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용어 등을 이제 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런 그 행정이라던가 입법하시는 분들도 민간에 있는 얘기를 듣고 민간에서 예전에 있는 법으로는 지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또 입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약간 이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과 이제 입법,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뭐 하나 더 이제 또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사실 빨리 나갈 수 있는 이유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잘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애초에 차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뭔가 만들고 가공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제약적인 부분이나 지원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 이런 제약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만들어가지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못하거든요. 특정 딱 정해진 구간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면허를 주고 할 수 있는 약간 샌드박스 형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라이다 같은 경우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는데 RGB, XYZ나 인텐시티 정보는 취득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물체, 이 플랫폼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게 되면 그 타임 도메인, 시간 축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기 약간의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센서들마다 수집하는 약간 시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헤르츠 단위로 세게 되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까 스캐닝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바퀴 300Hz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일반적인 라이다가 한 10Hz 정도, 1초에 10번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랑 똑같이 해가지고 10fps라고 해서 1초에 10개 프레임을 찍을 수도 있고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프레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30까지도 찍는 경우도 많아요. 30, 60까지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 다음 찍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GNSS, INS, GPS랑 이제 INS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인티그레이션 하면 뭐 100Hz, 200Hz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초단위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1초에 0.001초 이렇게 딱딱딱딱 받는데 이게 동시에 딱 받는 게 아니라 약간씩 시간이 약간씩 이렇게 틀어져서 받거든요. 이 틀어져서 받는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 필요하고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딱 카메라 그 시점과 라이다 시점과 그 다음에 INS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찾아준다거나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라이다가 딱 그 찍은 이 타이밍에 이제 어떤 시간에 위치 좌표를 받느냐를 등록을 해주고 이거를 통해서 거꾸로 매핑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고 있는데 라이다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요만큼 가면서도 이게 점점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내가 요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계속 탕 준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 요만큼 갔을 때 내가 어느 위치가 자세히 요만큼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럼 내가 이 포인팅하고 있는 데를 이 포인팅하는 요 거리와 내 위치에 대한 이 좌표와 같이 핵을 세워서 저기에 있는 거리에 있는 저 물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이 복잡하긴 한데 수식이 있었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하는데 말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특강해주신 홍승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